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고유림입니다. 오늘도 코린이 탈출하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상화폐들을 거래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사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외환 거래소의 이 암호화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 기반의 이 사업 모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 실적이 직결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가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이외에도 예치금을 금융 투자에 활용하거나 또는 독점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 망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부수입을 얻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외에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을까요? 먼저 국내 거래소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제일 굵직한 거래소 3개만 딱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이 업비트입니다.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2017년 이후 이때 출시하고 나서 높은 거래량과 다양한 코인 상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권 플러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해외의 비트렉스라는 회사와 독점 제휴해서 그때 출범이 됐다고 하고요. 한때는 원화 마켓 기준으로 세계 거래량 1위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에는 약 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요. 2021년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겠죠. 또 그때 당시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2.5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조금 편리한 거래 플랫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를 따라오는 회사가 바로 오른쪽 위에 위치한 빗썸입니다. 빗썸은 국내 2위의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약 3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는 약 40위권에 위치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과 같은 이 메이저 코인은 물론이고요. 일반, 신규, 투자유 등의 240종 정도의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8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빗썸 역시도 정말 다양한 부가 서비스, 그리고 편리한 모바일 거래 등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하단에 위치한 코인원입니다. 코인원 역시 국내 3위 거래소인데요. 깔끔한 UI 그리고 프로차트, 실시간 채팅이 이 코인원의 좀 특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NH농협은행과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카카오뱅크와 함께 제휴를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의 거래소를 알아봤다면요. 이제 해외 거래소도 알아볼 텐데 해외는 딱 유명한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후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395개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코인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상장이 됐을 거고 이 규모를 당시에 따졌을 때는 이 웬만한 암호화폐는 이 바이낸스에 다 상장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만큼 국내 거래소가 상당히 발전된 이 한국에서도 이곳에서 거래는 거의 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해외 시세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이낸스에 많이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바이낸스 회원들끼리 암호화폐를 좀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바이낸스 안에는 바이낸스 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체 암호화폐 전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점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이 거래소인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이고요. 2012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는 전 세계에 8,9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가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기업들 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상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3개, 그리고 국외에서 2개, 해외에서 2개 이렇게 살펴봐서 총 5개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래소들은 알겠는데 이 거래소를 통해서 어떻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해야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 이외에도 해외랑 국내 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랑 정말 맞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거래소 안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수수료 구조를 비교하고 나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거래소를 선택을 했다면 아무래도 주식 사는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야겠죠?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로 간단하게 가입은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가적인 인증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로 좀 인증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되면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이 지갑 주소라고 하는 계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송금하거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면 이 원화를 입금하고 또 입금한 과정에서 이 지갑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계좌에 원화 입금하고 원하는 가상자산 구매하면 되는 좀 간단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는 이렇게 되고 출금할 때는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가 주문 또는 지정가 주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이 주문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2가지를 가져와 왔는데요. 지정가 주문은 목표 가격에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이 지정가 주문이고 반면에 시장가 주문은 현재 시세로 즉시 체결되고 빠른 거래가 되는 방법입니다. 주식 시장이랑도 정말 유사한 방법인데 이외에도 스톱 주문, 트레일링 스톱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알아봤을 때 이 초보자 같은 경우에 이 코리니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주문을 이용을 하며 조금 더 빠르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이 보안과 리스크 관리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2단계 인증은 물론이고요.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좀 기본적인 보안 조치 무조건 취하셔야 되고요. 이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이나 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도 체크하는 거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 특히나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요즘 들어서 정말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말 폭발했다고 합니다. 폭증했죠. 우선 트럼프 관련 이슈 먼저 체크해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앞서 말씀드렸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물론이고요. 스트리미, 코빗 등의 이 신규 가입자가 정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5대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2024년 11월과 12월 2달 동안 이 거래소의 평균 신규 가입자 수를 추정해 봤을 때 약 49만 명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49만 명이란 수치만 들으면 어느 정도 이게 폭증했는지 감이 안 와서 비교를 해 보자면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이죠. 이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보도 이전까지 이 10개월 동안의 월 평균 가입자 수랑 11월과 12월 단 2달간의 가입자 수를 비교했을 때
그때 4.5배, 약 4.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10개월과 2달을 비교했을 때 2달치가 더 많은 것도 이제 모자라서 심지어 약 4.5배나 증가했다니 어마무시한 수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난해 전체 가입자 가운데 47.6%, 거의 50%, 절반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 절반에 달하는 수치가 단 2달 동안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했고 트럼프가 이제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란 기대감에 국내 이 투자자들도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좀 더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조금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을 했고 좀 이제 40, 50대 분들은 관심이 좀 덜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유입이 엄청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 문턱이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요. 앞으로 좀 더 이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적인 호황기뿐만 아니라요.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호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빗썸입니다. 빗썸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빗썸이 사실은 현재는 국내 2위에 위치하고 있지만요. 한때는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썸은 차츰차츰 이 후발주자였던 업비트에 밀리게 된 구조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70%였던 점유율이 최근에는 20에서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 빗썸의 위상을 조금 체크해 보자면요. 2017년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좀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거래소, 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빗썸 가입자 수는요. 약 2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빗썸, 코인원 등은 절대 쳐다도 볼 수 없는 위치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내 사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기 그리고 코로나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현재 2위로 물러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빗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는데 그때 격차가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한때는 이 점유율을 90%까지 차지를 했고 이 빗썸은 10%도 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 점유율에 있어서 추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이제는 다시 한번 빗썸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빗썸은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정말 어려웠던 시장에도 불구하고요. 점유율 확대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각종의 정말 이 마케팅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좀 기억을 해보자면 뭐 도시락에 비트코인 준다 뭐 이런 식의 쿠폰도 발행을 했고 또 대외 활동으로 대학생들에게 이 빗썸 대외 활동을 좀 전파를 하면서 서포터즈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0대, 20대에게 좀 더 친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빗썸이 좋은 조짐을 보일 거다라고 주목받는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KB국민은행입니다. 이 4대 지주은행 중 하나죠. 국민은행이.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었는데 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게 앞으로 조금 더 이 빗썸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고객을 갖고 있는 이 KB국민은행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세를 갖고 시장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전망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 기사 보시면 기사 헤드라인처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24일 자정까지 이 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연결을 사전 등록을 시행합니다. 네, 사전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기념을 해서 고객 참여 특별 이벤트를 연 건데요. 오는 2월 23일까지 이 사전 등록과 2월 23일까지 사전 등록과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면요. 이 신청 시기에 따라 가중치를 둬서 총 이 100억 원의 리워드를 좀 가중을 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원화는 당연히 빗썸 안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빗썸만 이렇게 호재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겠죠?
업비트도 호재 이슈, 최근에 나왔던 이슈 하나 찾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코인 7억 증발. 그런데 업비트가 신속 대응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워낙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이 헤드라인처럼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자기도 모르게 탈취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이 탈취범 B씨랑 지인 관계였는데 A씨가 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훔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마음먹고 7억 원을 탈취를 한 건데요. 이때 업비트 운영사였던 이 두나무가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 신속한 대응, 그리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 덕분에 이 범인을 검거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얼마나 이 안전에 만전을 기했는지 좀 알 수 있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업비트가 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 업비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냈을 때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과 꾸준하게 협력을 해서 가상자산 범죄 이 사단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들과 진짜 실질적인 이 결과, 이 범행을 잡고 또 돈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좀 이용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까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굵직한 코인 관련 이슈들도 이번 주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딥시크 관련 이슈입니다. 딥시크가 이 설 연휴 기간에 나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외 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딥시크가 딥쇼크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코인 이글 보도에 따르면요. AI 모델인 딥시크 출시에 따라서 시장 충격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 역시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가져왔던 헤드라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ETF 관련 이슈인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각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각 4억 4천만 달러, 그리고 1억 3천만 달러가 넘게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만큼 4.57억 달러가 순유출이 된 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ETF가 흔들려서 이제 비트코인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요. 다행히 비트코인은 강세였다고 합니다. ETF랑 달리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또 앞으로 전망은 좀 좋다는 밝은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7일에는 9만 7천 달러대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천 달러 이상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때 좀 주목해야 될 게 비트코인만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미국 증시와의 이 연결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S&P 지수가 좀 같이 가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이 딥시크 영향 이후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 그리고 3% 하락한 모습과 정말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조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느냐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 안정을 유지한 것이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강세의 조짐이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시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50만 달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딥시크라고 하는 AI한테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 같냐 하고 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딥시크 여파에 영향을 받지 않은 비트코인이고 또 딥시크도 전망을 정말 밝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조금 더 호황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딥시크가 예상한 것처럼 5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지점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연중 관련 이 코인 이슈도 가져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정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요.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또 FOMC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 동안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연준 의장이 가상자산 관련 혁신에 본인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의회에 뚜렷한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FOMC 회의에서 나왔을 때 지난 회의였나요? 이 가상자산이 이 비축 전략 자산으로 되는 거를 좀 허락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론 결은 다르지만요.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의 혁신은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규제는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은행들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물론 좀 조건이 붙었지만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금융시장 혁신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는데요. 파월의 이 같은 발언이 이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7% 정도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으로 인해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이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요. 그냥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로 인해서 정말 뭐 위험이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던 부분들을 조금 발췌해 보자면요. 단지 위험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은행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더 나은 보호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현재의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비교까지 하면서요. 이와 유사한 고객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점점 가상자산 이 거래소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조금 이 국내외적으로 규제나 뚜렷한 지침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도 좀 활기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언 덕분이었을까요? 이때도 이제 연준의 이 연준이 그때 당시에 이 발언만 한 게 아니라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도 비트코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어요. 보통으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하면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3%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인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이번 FOMC 회의 기간에는 좀 안전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오늘은 코인 관련 이슈들까지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는데요. 계속 보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화폐들 모든 것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안전하게 투자하시면서도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또 좋은 상승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코린이 탈출하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